꼴꼴 먹튀기만 해. 존식입니다. 오늘은 40대, 50대, 4050 세대들이 내가 퇴직하고 겪게 될 좀 현실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될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과 의도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마 40대, 50대들일 거고, 내가 내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눌렀지, 내가 억만장자거나 내가 진짜 부자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그런 걱정이 없는데 이 영상을 재미삼아 심심해서 누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어르신들이 눌렀어. 그냥 어르신들이 재미로 눌러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연령대가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40대, 50대 정도까지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남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 볼 만한 현실적인 나이다. 물론 내 수강생 중에는 60대도 있어요. 60대도 있는데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앞에서 그 사람이 잘 살았던 20년의 시간이 있고 자기도 뭔가를 계속 찾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에 그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뭘 찾는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찾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뜻대로 연결되지 않다가 우연히 연결돼서 함께 하고 있는데 어쨌건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끌어 볼 만하다, 방향을 제시해 볼 만하다 하는 나이가 40대, 50대까지다. 자, 일단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멘토링 교육 과정을 소개하면서 CEO 양성 과정,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40대, 50대, 뭐 자영업자, 법인 대표 아니면은 1인 사업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답답함을 넘은 때로는 이제 분노가 느껴지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은 있어.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막 문제를 말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이렇고 뭐 경기가 옛날 같지 않고 사람들이 달라졌고 뭐 돈이 옛날 같지 않고 막 자기 입으로 문제를 말해. 심지어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막 건강에 대한 리스크,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리스크, 막 본인들이 리스크를 얘기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하면 또 듣기 싫어해. 아니 그럼 문제를 가져오지 말든가. 문제를 가져와 놓고 문제를 문제라고 진단해서 피드백을 하면 듣기 싫으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뭘 느끼냐면 얘네들은 자기 인생에 진지하지 않구나. 나는 인간한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인간한테 제일 귀한 게 시간이란 말이야. 나는 너한테 내 인생에 소중한 네가 얼마를 지불해도 내가 너한테 바꿔줄 수 없는 시간을 내서 너랑 소통을 했는데 너는 네 인생에 나만큼도 진지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소통을 하면서 느끼니까 진짜 분노가 일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놈의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지? 자, 일단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나이가 지금 뭐 40대든 50대든 좋아요. 좋은데 본인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근데 또 자기가 이 일을 되게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블랙스완을 만나는 시점이 그 시기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이게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리스크인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내가 예측하고 계획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라는 착각론 망상을 한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영업을 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내가 시장에서 정리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리스크를 좀 현실적으로 열어놔야 되는데 사람들은 딱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괜찮아. 그럼 영원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괜찮으면 지금 괜찮으니까 오히려 괜찮지 않을 시기를 지금 괜찮을 때 생각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데 나한테 닥칠 내가 퇴사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닥칠 현실적인 상황들을 지금 생각하는 게 낫지. 회사에서 잘렸어. 갑자기 내가 권고사직을 당했어. 갑자기 우리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어. 아니면 남편이 무슨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 근데 그 시점에 나한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비참하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미리 당겨서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의도하는 거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5년,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아니면 내일 당장 나한테 일어날 일일 것처럼 생생하게 당겨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어떤 일들은 그 일을 내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어떤 그런 손실 리스크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경제 문제, 누군가의 건강 문제, 누군가의 건강 문제, 누군가의 경제 문제, 누군가의 관계 문제. 왜냐면 이미 지금 사실 앞에 선행 지표들이 너무 나빠. 선행 지표들이 나쁘고 이대로 그대로 가면 여기는 경제적으로는 파산이고
건강적으로는 분명히 병명이 드러날 거고 진단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는 전 단계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터져 나오면 반드시 관계 문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미 선행 지표들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야. 자기 미래는 좋을 거라고. 자기 미래는 좋을 거라고 내가 예측하고 고집을 부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너의 선행 지표가 안 좋으면 너의 나쁜 결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진짜 답답한 게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선 엄청나게 많은 좋은 선행 지표들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 벌고 성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사랑하는 일을 해도 돈 벌고 성공하는 거는 별개라고.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영어 티칭이라는 일을 했는데 진짜 경제 문제에서 시달리지 않는 상황까지 얼마가 걸렸나 보면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 문제에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약간 넉넉하게 먹고 살거나 조금 힘들게 먹고 살았거나의 차이지 경제적으로 내가 물건 살 때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그 느낌이 든 게 사랑하는 일을 한 지로부터 딱 10년이라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내고 돈 좀 만져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똑같다는 거야.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는 진짜 갈아 넣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때부터 또 돈을 만졌는데 중요한 건 이 돈도 영원히 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되기 시작해서 7년에서 10년 사이 또 다시 위기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내가 구조를 바꾸거나 뭔가 내가 다음 단계로 내 포지션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새로운 구조 변경, 여기서 새로운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 그러면서 옛날 걸 우려먹으면서 세상은 바뀌었는데 새로 바뀐 세상에서 옛날 거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세상이 너무 변화되고 세상이 너무 달라졌는데 옛날에 낡은 걸 갖다가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계속 잘 되는 걸 바란다고. 이런 게 사실은 비상식이고 이런 게 사실은 비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자 일단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내가 현실 진단을 한 거고 본인들이 진짜 한번 현실적으로 자기랑 솔직하게 소통을 해보라고. 솔직하게 내가 나랑 소통을 나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아. 왜? 일단 그 미래가 나한테 너무 멀게 느껴져. 내가 퇴사를 하거나 내가 직업이 없어지거나 내가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부터 너무 멀게 느껴져. 그래서 그걸 미루는 거야. 언제까지? 그 일이 정말 내 삶에 현실로 들이닥칠 때까지 미루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생각한다고 해도 나한테 핸들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피하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야 돼. 왜? 드러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거든. 문제가 드러났어. 그러면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를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럼 그 문제는 언젠가 튀어나온다고. 언젠가 튕겨나온다고. 자, 일단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한 분야에 되게 깊게 몸담았던 사람이야. 그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왜? 세상의 구조가 바뀌거든. 근데 나는 옛날에 돈 벌었던 막 학원을 고집해. 옛날에 돈 벌었던 막 이불 장사를 고집해. 옛날에 돈 벌었던 막 보험을 고집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본인이 보험 영업, 보험 판매원이지. 보험 판매원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 근데 심지어 자기가 보험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한 대여섯 살 됐나?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간 자기 애한테 보험을 시킨다는 거야. 미친 거지. 너는 보험에서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네가 돈 번 방법을 네 자식이 컸을 때 걔한테 복제가 안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구조도 보면은 처음에 내가 많이 열심히 팔아서 돈을 벌었어. 막 10,000원짜리를 엄청 많이 팔아서 막 아무 때나 전화하면 전화 받고 막 엄청 그 너덜너덜하게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 돈을 벌어서 어느 순간 내가 돈이 안 벌리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변경을 했냐. 포지션도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옛날에 가입시켰던 고객들을 해지시켜. 그리고 재가입시켜. 명분은 보장 분석?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가입시켰던 애들을 해지시키고 재가입시키고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았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얘가 이 제안을 했을 땐 진짜 나를 염려해서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나한테 이걸 제안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걔가 다음에 또 해지하라고 또 와.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미친년이라고 생각하지. 미친년.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리크루팅. 리크루팅 했으면 뭐해? 내 고객이 없으니까 얘네들 따라다니면서 클로징해서 돈을 버는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고마웠겠지. 근데 어느 순간 밑에 애들도 깨닫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랑
뿜빠이 하려고 지금 이 따라다니면서 이걸 하는 건가?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돈을 나눠 먹는다는 건 이 사람에 대한 리스펙이 없다는 거. 왜? 너 내 덕분에 돈 벌잖아. 그리고 얘가 자기 스스로 포지셔닝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 덕분에 돈 벌고 있다는 거 막 티를 내는 거야. 그럼 이 너덜너덜한 직업을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간 자기 새끼한테 물려주고 싶냐는 거야. 돌아와서 자, 일단 그래서 한 분야에 내가 너무 편향돼 있는 게 되게 위험하다. 왜? 세상이 바뀌었거든. 지금 고객들이 어떤 그런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는 필요해. 특히 가난한 사람한테는 필요한 상품이야. 근데 그거가 예전하고 사람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상품군도 달라졌고 예전하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판매원하고 우리 소통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찾아서 걔네들하고 소통 안 하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비자는 어떤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내가 굳이 왜 너랑 만나서 네 막 나한테 상관도 없는 내가 네 얘기를 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본인은 옛날에 그 내가 막 잘 나갔던 그 세상에 빠져서 살면은 이 현실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믿는 인식론적 오만에 빠진 사람들, 조금 전에 얘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확증 편향, 막 내가 믿는 게 진짜 진리라고 빠져서 거의 이런 사람들 거의 광신도지. 광신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결과가 좋았으니 그게 좋은 거다. 똑같은 그 사람의 사례인데 내가 옛날에 이거에서 돈 벌었으니까 이 수단은 좋은 수단이다. 옛날에 이걸 내가 보험을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이 수단은 좋은 수단이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까? 또 보험에 들어간다고. 마찬가지로 옛날에 내가 10년 동안 학원 운영을 했어요. 옛날 아니고 한 3년 전까지. 그러면 내가 이거에서 돈 벌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목적론적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내 조카한테 뭐라고 말할까? 정한아, 너도 학원에 이모가 해보니까 학원만 한 거 없어. 근데 우리 집은 다 학원업자들이란 말이야. 그 집 엄마 아빠도 다 영어 학원장이, 대형 학원 학원장이었고, 이모들도 다 학원장이었어. 이모들도 다 학원에서 돈 벌었고, 엄마 아빠도 학원에서 평생 벌어먹고 살았고, 자기들도 다 중산층 배경으로 넉넉하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도 우리 조카들한테 영어 학원 운영해란 말을 하지 않아. 왜?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 그리고 영어라는 것에 대한 배움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예전처럼 뭔가 그런 어떤 아카데믹한 시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 그죠?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했던 성공이 이 아이가 그거에서 성공할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내가 한 분야에 오래 찌들어 있으면 그 자체가 나한테 되게 리스크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새로운 경험이 없어. 그러면 관점이 다각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사고가 고착돼. 그래서 자꾸 내 걸 고집하는 거야. 막 옛날에 이게 더 이상 그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알고리즘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대학 나와서 내가 뭐 석사해서 나는 영어로 돈을 벌었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옛날에는 영어 하나 갖고 먹고 살았고 영어 하나 갖고 밑바닥에서 나 혼자 힘으로 중산층까지 왔는데 지금은 영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영어라는 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자 도구가 돼서 영어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경험 하나를 얹어야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이자 구조가 바뀐 건데 막 옛날 걸 내 걸 고집하면서 막 내 아이한테 막 내 조카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를 하라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돈을 늦게까지 벌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도 받고 그럼 내가 이제 내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내가 늦게까지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다 담으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그 얘기는 패스할게요. 늦게까지 내가 내 직업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일을 지속하는 게 나도 힘들고 나도 지겹고 특히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내가 자영업장에 갇혀 있었어. 그러니까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사실은 을로 일을 해서 그렇거든. 근데 어쨌건 그 사람들 입장에선 갇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더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어떤 거에 빠지냐를 보면 쉽게 빠르게 돈 벌 수 있어라는 이상한 유혹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단계라든지 폰지 사기라든지 여기다가 너가 만약에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넣으면 너한테 막 1000만 원을 돌려준다거나 심지어 막 10배를 뻥튀기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고. 멍청한 거 바보 같은 애들은 이런 데 들어가서 돈을 넣고 돈을 못 뺀다고. 이게 내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통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내 고객들 중에 이런
이런 사건에 들어가서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런 멍청한 실수를 했나 보면 뭔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 적이 없고 뭔가를 내가 돈을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거나 뭔가 내가 돈을 만드는 구조를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쉽게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하면 나 같은 사람 절대 그런 거에 귀를 열지 않을 거. 왜? 딱 들어도 말이 안 되고 딱 들어도 저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걔거든. 근데 돈을 못 벌어보고 경험이 없는 애들은 들어가서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본업을 늦게까지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업을 하더라도 옛날하고 내가 다른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바꿔서 그 본업을 유지해야 되거든.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본업을 유지하는데 내가 며칠 전 아니고 어제구나, 어제 서울에 린찐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강동에. 린찐이라는 식당이 이망래 씨랑 임미숙 씨랑 김학래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거기 가면 임미숙 씨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개그맨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전에 서울에서 윤스 회사 다닐 때, 윤 선생 회사 다닐 때 이제 그전에도 대학원 시절에도 있던 식당인데 이분은 개그맨은 졸업을 했어. 내가 개그맨은 수십 년 전에 졸업을 했는데 이분은 스테이지가 사실은 그 방송국 무대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희가 가서 그 린찐이라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손님들하고 하나하나 다 소통을 하면서 손님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즐거운 웃음의 포인트를 되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본업을 유지하지만 똑같은 본업을 내가 지겹게 유지하면 나 스스로가 그 본업이 되게 지루할 거다. 그래서 본업을 유지하되 내 어떤 그 원래 본업을 유지하되 그걸 내가 다각화된 관점으로 내 본업은 원래 개그워먼이었어. 개그워먼이었는데 내가 식당을 차렸어.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통합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예술가적 어떤 그런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험을 통합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로 내 본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우려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쇼를 위한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원래 본업과 내가 어떤 그 사랑하는 그 요식업이라는 그 업을 연결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셨구나. 이분은 진짜 장인이구나를 그날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도 아니고 뭐 전직 개그워먼도 아니고 이분은 본인이 본인의 그런 새로운 직업을 창조한 케이스. 일단 요거를 하나 잘 새겨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원래 내 본업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포지션을 높이는 거야. 자 봐봐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어. 공통적으로 판매력이 있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내가 포지션이 남들하고 달라. 내 고객 중에 한 분인데 60대예요, 60대. 그리고 이분은 그 지역에서 부동산으로 본인이 그냥 맥스를 친 사람이야. 근데 그전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몰랐어. 그리고 그냥 나 중개업자라고 본인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멘토님 수업에도 들어오고 멘토님 1대1 코칭도 받고 지금 내가 하는 MF케어라는 수업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년 반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처음에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랐을 거야. 근데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유튜브를 하도록 좋은 자원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푸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약간 별의별 얘기를 다 꺼냈어. 뭐 자기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자기 어떤 결혼 생활이 고달팠던 얘기, 자기 아이가 건강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로 인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큰아이는 그런데 작은아이는 또 되게 잘 됐어. 펜실베니아 대학에 뭐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지금 자기 나이 20대 심지어 영주권까지 받은 굉장히 똑똑한 또 딸이 있고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진짜 범상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모든 사연을 꺼내다 보니까 되게 투명해졌고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구독자 500명이던 시절부터 하루에 문의를 3건씩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0년 동안 자영업 운영하면서 그 매장 안에 갇혀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매장에 굳이 내가 나갈 이유가 없어. 왜? 매장에 오는 손님, 워크인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장이 이렇게 가이드 해서 돌리면 되고, 나는 이분들하고 연락을 내 전화로 받고 내가 편한 시간에 상담 예약 잡아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내 유튜브를 보고 완전 투명하게 내가 소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3건의 문의가 왔을 때 다른 부동산 업자들이 하루에 3건 오는 사람 없지. 누가 하루에 3건을 유튜브로 문의를 받겠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유튜브로 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 성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번 들어봐요. 누가 부동산 브로커한테 연예인 같아 하는 소리를 누가 하겠어? 누가 그런 고객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누가 그런 위상을 누리면서 고객하고 내가 편한 시간에 예약 잡아서 예를 들어 진상 고객은 다 걸릴 수 있는 거야. 막 부동산도 거래하다 보면 별의별 진상들 다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은 통화하다 보면 촉이 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얘가 맞춰서 안 오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너무너무 위상 있게 고객들한테 내가 단순히 부동산을 중개하는 그런 업자가 아니라 내 포지션을 높여서 포지션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이 사람들의 자산에 대해 내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내 어떤 부동산에 문의 오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부동산 업자들한테까지 내가 컨설팅 할 수 있는 포지션뿐만 아니라 유명한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연락해, 이 사람한테. 왜? 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부동산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할 때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유명한 그런 채널에 나가서 출연하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승 국면이 있다는 거.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그 첫 단추가 뭔가를 보면 아무런 이득이 보이지 않아 보이던 자기 자신한테 했던 투자. 자, 근데 이 4050 자기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약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손실을 지지를 못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멘토님 수업에서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라는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 나심 탈레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85에서 90은 안전한 데 넣어. 그 안전한 데가 뭐든 간에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데 넣어. 그리고 네 자산의 10에서 15%는 완전히 하이 리스크가 크지만 너한테 돌려받는 이득이 큰 거에다 넣으라고 제안을 해. 이게 뭐냐면 바벨 전략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보수적으로 절대 잃지 않을, 뭐 방법은 뭐가 됐든 간에 본인한테 맞는 그 완전히 안전한 전략 하나를 취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하라는 거야. 10에서 15% 정도만. 근데 이렇게 되면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제안하고 싶은 진짜 본인들이 망하지 않는 현실적인 구조는 90%의 자산 정도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데 넣어. 그게 어디가 됐든 간에 집에 깔고 앉든 저축을 하든 내가 주식이 나한테 진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하든 뭐가 됐든 상관없고, 그렇게 본인의 자산의 90%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넣되 10% 정도는 손실은 정해져 있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득은 상상할 수 없는 거기다 투자를 하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투자야. 나 자신한테 하는 투자. 아니 나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돈 쓰는 거를 막 아끼다 못해 인색한지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민족이 있어. 어디예요? 중국. 엄청 무시하잖아. 왜? 시끄럽고 무식하고 더럽고 경복궁 앞에 막 똥이나 싸고. 근데 내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유튜브에서 봤던, 자기가 뭐 쇼츠에서 봤던 중국인만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모든 중국인이 다 그렇게 시끄럽고 무식하고 더럽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자들이 막 부동산 하나가, 아파트 하나가 100억씩 하는 그런 부동산에 사는 부자들이 한국에 무비자로 올까? 그런 부자들이 과연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을까? 그런 부자들은 한국에 안 온다고. 그러면 내가 해외 세미나에 나가서 만났던 중국인들은 급이 다르다고. 그냥 사람 나름이라고. 근데 우리는 막 중국인이 다 시끄럽고 무식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방금 내가 세미나란 키워드를 언급했어. 그죠? 우리나라 2년 전에 로봇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가 한국에 왔는데, 그때 별의별 우리나라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로봇 기요사키 파리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 진짜 막 자기의 인생을 엄청 바꿔준 자기 멘토다. 자기를 홍보할 때는 그렇게 로봇 기요사키를 팔아먹더니 이 사람 한국에 왔어. 아니 그러면 진짜 지가 그렇게 받은 게 많고 감사하면 가서 코빼기라도 비치고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코빼기 비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날 딱 유명한 인플루언서 한 명 봤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 몰라. 그 사람이 뭔가 주식하시는 분인데 뭐 그쪽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어쨌건 그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왔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테이블, VIP 테이블이 이틀에 2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는 줄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꽉
꽉 채웠어. 진짜 중국말이 막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 수업을 듣는 태도야. 진짜 집중해서 꼼짝도 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그 강의를 듣는데 우리나라 나도 그때 220만 원 내고 앞자리 VIP 앉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어디 있냐.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나발이고. 저 뒤에 앉았는데 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짜로 티켓을 푼 거야. 아니 공짜로 그걸 왜 푸냐고.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뭔가 그 주최 측이랑 상관이 있었을 거니까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공짜로 풀었던 티켓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 공짜로 왔으면 태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와서 지 커피 마신다고 막 나가서 들락거리고 전화한다고 들락거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무식하고 더러운 중국인 이미지와 내가 그날 봤던 한국인 이미지 중에서 누가 더 후진국스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나름인 거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배움에 투자하지 않고 나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난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날 중국에서 왔던 그 많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한국 돈 220만 원이면 화폐 단위도 엄청 세. 그죠? 그리고 8천만 원 월세 받는 중국인이 자기 아들, 고등학생 아들 데리고 한국에 세미나를 왔다고. 근데 한국에 있는 도대체 부모들은 누가 도대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런 세미나를 올지 난 진짜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게 15살 애들이 걔네 약간 인도 느낌 아이들인 것 같아. 걔네가 그 밀리어네어 마인셋이라고 하브에커 교육의 원교육은? 근데 그날 세미나에 15살짜리 애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선진국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후진국이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멘토의 어떤 이런 배움을 따른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르는 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기술, 유튜브 기술, 뭐 유튜브 썸네일 뽑는 법 하나하나의 단일 기술에 집중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하나의 단일 기술로 본인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인생을 내가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안 바꿔도 돼. 그냥 내가 돈을 번다는 건 기술 하나를 배웠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 블로그 마케팅 어쨌든 마케팅 교육을 듣느라고 내가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2,500 정도가 좀 넘는 돈을 썼어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블로그 마케팅 기술을 아무리 배워도 내가 판매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구나.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우리나라에 잘 나간다는 업체들 1,000만 원짜리 넘는 거 포함해서 내가 강의를 여러 개 들었어. 근데 공통점 뭔지 알아요? 걔네들 블로그 마케팅을 팔지만 지들이 돈 번 건 블로그 마케팅이 아니야. 자기들이 블로그를 써서 고객을 블로그로 모집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은 본인들은 유튜브를 했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갔나를 보면 나는 유튜브로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 그리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블로그가 네이버 어떤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데 그걸 과연 초보자가 내가 블로그 기술을 배웠다고 상위 노출할 수 있다? 말이 안 되고 망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 이전에 걔네가 이제 교육팔이 하기 이전에 어떻게 걔네들이 또 고객을 모았나 보면 다 콜드콜이에요. 업체에 전화해서 내가 예를 들어 전문직 마케팅이야. 그러면 변호사 전화해서 아니면은 뭐 의사, 병원 전화해서 아니면은 뭐 내가 학원 전문이야. 그러면 각자 자기의 고객이 될 만한 잠재 고객이 있는 업체들에 전화해서 다 콜드콜로 초기 고객 확보한 거지 블로그를 써서 고객이 블로그로 문의와서 돈 번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들은 처음에 그렇게 돈 벌어놓고 팔 때는 뭘 팔아? 팔 때는 블로그 마케팅을 팔아먹어. 근데 블로그 마케팅을 파는 또 이 수강생은 어디서 모집해? 유튜브에서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번 거랑 엉뚱한 거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쓰면서 이것만 하면 내가 돈 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블로그 마케팅 배워도 본인이 판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들은 최대한 늦게까지 본업을 유지하되 내가 본업을 지긋지긋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처음에 그 본업에서 다른 경험을 다각화해서 연결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남들과 다른 그런 예술가적인 본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나한테 문의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자영업장에 갇히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근데 이걸 내가 알려준다고 할 수 없다는 걸 난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판매력, 관리력, 포지션 이 세 번째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퇴사하고 나서 어떻게 내 미래를 대비할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일단 본인 혼자 상상해봐.
최악의 시나리오와 잘 되는 시나리오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 본인이 겪게 될 다양한 일을 현실을 땡겨서 본인하고 솔직하게 소통해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래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문의해서 주은숙하고 소통하세요. 왜? 주은숙은 학원장 10년 그리고 지난 한 4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단 자영업장을 엑짓하는 경험을 했고 뿐만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단계로 지금 구조 변경을 하고 있고 구조 변경을 하는 사람들을 이미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소통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